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9월 8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용남의 특검 캐비넷입니다.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특검 이슈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명예특검으로 양평고속도로 1타 강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님 저희 시사인 유튜브 처음 출연이시죠? 처음 오늘 반갑습니다. 와, 저희 원샷으로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 건물 자체는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제가 가톨릭 신자라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제가 오늘 조금 건강한 상태에서 와야 되는데 약간 좀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너무 열일하시느라고. 오늘 아무튼 주어진 임무를 잘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평고속도로는 뭐 어제 오늘 하신 게 아니고 꾸준히 네. 파오셨으니까 그렇죠. 제가 한 예. 3년 반 정도 파고. 예, 네. 더욱더 감회가 새로우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컨디션 업 시키고 또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제대로 달려주실 거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아유, 무슨 노고세요. 지금 한창 오민씨 아니십니까? 우리 사회 주축 오민씨. 자, 얼른 그 전에 근데 특검 이슈 전에 현안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드디어 검찰청이 없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의 업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벌어진 일을 되짚어 보면 그 업보가 맞죠. 사실은 아무리 권력 최고위층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이 관련된 사건이라도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면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를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거 아마 불구속 기소를 했으면 그 주범들 물론 이제 김건희도 거의 주범급입니다만 그 주범들이 이미 집행유예형이 다 확정됐잖아요. 혹은 불구속 기소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결국에 집행유예 받았으면 사실 적어도 그 사건은 종결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경우 뭐라 그래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손 안 대고 뭐 그랬죠. 못 푼다 이런 너무 얘기가 있는데 심했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다른 사건까지 다 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생겼는데 뭐 그거는 지금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고 검찰은 제 역할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사 개시권 같은 거 검찰에서 이른바 특별 수사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거 권한을 뺏긴다고 하더라도 할 말은 없게 됐습니다. 지금. 네. 민주당 안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검찰청 폐지로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입장은 명확하죠.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했었고, 다만 이제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를 가지고 좀 논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저희가 결론을 낸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예전에 국정원도 그렇고, 예. 뭐 안기부 당시 국정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권력이 집중됐을 당시에 그들이 행했던 일로 인해서 결국에 그들이 그 권력이 이제 뭐 해체되고 이랬던 우리 과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환 중에 하나로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시기가 왔고, 그런데 검찰이 보여준 건 결국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업보를 쌓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검찰의 권력을 해체하는 것도 뭐 큰 의미가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권력이 어느 곳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데 예. 저희가 더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남은 쟁점은 사실 보안 수사권 부분인 것 같아요. 노만석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검찰의 진실을 밝히는 거는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중수청은 법무부 아래 못 다루는 걸 이미 이게 돌아갈 수 없는 거라고 아니까 거기서 좀 싸우려고 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다 민주당 입장은 뭔가요? 네, 아직은 이제 중수청의 위치를 어떻게 두느냐까지 결정을 했다면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후에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고 복잡합니다. 예. 그런 과정 중에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지금 민주당에서 열어두고 있는 분위기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김용남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뭐 아예 수사권을 수사 개시권을 포함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 뭐 법률로서 검찰청법을 바꾸고 하면은 할 수 있겠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하고. 근데 제가 보기엔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 그러면 수사지휘권을 실질적으로 확보를 해줘야 돼요. 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예. 그래야 예, 예. 이 일반적인 정말 1년에 100만 건이 훨씬 넘는 형사사건이 발생이 되고 또 처리가 되는데 이거로 인한 사건 관련자들 그게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쪽이든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쪽이든 억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그리고 그 불안정한 상태를 조속하게 끝내려면 둘 중에 하나는 확보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사건이 너무 지연이 돼서 오히려 그 피해가 수백만 명에게 뭐 이게 대략 1년에 150만 건 이상 발생하는데 그 피해의 그 범위가 결코 좁지 않죠. 네, 그 다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토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댓글창에는 한준호 의원님 지금 아파 보이시는데 힘내시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읽고 있었는데 와중에 서울시장 파이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계시는 분입니다. 서울시장 파이팅은 약간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있으신 건 아니시죠? 저요? 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댓글창에 계신 분들이. 네. 아무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역구가 경기도라도 서울시장 출마할 수 있죠. 송영길 그럼요. 대표가 네. 인천이었는데 서울에 그렇죠. 도전하시긴 했죠. 한준호 의원님 다 열어두고 계시는 건가요? 저 지금 아닌가 싶어서 짚었는데. 여기서 야망을 살짝 드러냈다고 봐야 되나? 예. 아이고 이상하게 또 기단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예, 힘내시라고 네, 그리고 뭐 워낙 또 잘생기셨다고 이런 이야기도 많아가지고 한데 우리 또 김용남 의원님한테도 오늘 이발하셔서 잘 어울린다는 댓글도 많습니다. 차석 김용남 화이팅 이야기도 있고요. 주말에 확 잘랐어요. 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근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법사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관본권 이슈는 김용남 의원님이랑도 꽤 다뤘거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수사관들이 직접 나와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황당하던데. 예. 그 띠지를 보통 버린다. 예. 버린 게 이상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마치 살인 현장에서 피 묻은 그 칼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칼이 이제 증거물인 거잖아요. 근데 그 칼 같은 거 증거물로 들어오면 보통 저희가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심각하네요. 그러면 증거를 없앴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띠지를 보통 버린다고? 택도 없는 소리. 굉장히 예를 너무 잘 드셔가지고 예. 확 와닿았는데 저도 이제 영상들을 좀 계속 봤었어요. 그 지리 영상들을 봤는데 뭐 워낙에 지리들은 뭐 또 검찰 출신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수사관들의 답변 중에 한 수사관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4조와 11조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조는 사건의 접수에 대한 것이고 11조는 이 수리 거부에 관한 것인데 예. 4조 11조를 얘기하길래 좀 이상하다. 오. 찾아보니 3조에는 주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3조의 주의사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압수물이 멸실, 훼손, 변질되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오. 말씀대로라면은 피 묻은 칼이 있으면은 지문조차도 묻지 않게 내 지문조차도 오염되지 않게 장갑을 끼고 비닐에 잘 넣어서 보관해서 그걸 국과수에 넘겨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띠지가 둘러져 있었다. 그게 반봉이다. 그러면 그 둘러쌌던 비닐에 묻어있는 지문 그리고 그 관봉에 적혀있는 내용들 그 출처를 통해서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이게 여기 적혀있는 대로 압수물에 멸실, 훼손을 변질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그걸 보면서도 저들이 국민들을 좀 우습게 하는구나. 그러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것들인데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당황스러운데 심지어 4조 11조보다 앞에 있는 3조라고 하는 거는 더 앞선 의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의무라고 되어 예. 있어요. 네. 아니 그거는 그냥 상식의 문제잖아요. 상식의 문제지. 예.
예를 들어서 칼도 그렇지만 아니 범행의 수단이 됐든 아니면 범행으로 얻은 결과물이 됐던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게요. 이 당연한 상식 사실 전 국민들이 CSI 같은 거 보면서 그런 상식을 네. 익힌 게 벌써 몇 그치. 수십 년인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저랬다면 정말 문제인 게 관본권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관본권이 왜 거기서 발견됐느냐가 음.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것이 왜 거기에 갔느냐가 중요한 예. 건데 계속해서 액수 얘기만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을 자꾸 흐리는 접근 방식을 통해서 국민을 우롱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게다가 그 태도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써놨던 메모가 비속어여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비읍시읒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너무나 태도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남들 다 폐기해 뭐 비오시업 쓴 거잖아요. 예. 남들 누가 폐지한다는 걸 도대체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어? 아, 이런 식의 태도의 증인을 만났을 때 국회의원들은 통상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뭐 실은 저렇게 질의하다 보면 저희들도 같이 욕이 나오죠. 그런데 저희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속으로. 최대한 상대의 태도가 문제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근데 어제 그 금요일에 했던 청문회 때 그 의원들의 질의를 보면 상당히 객관성과 예. 평정심을 띠면서 질의를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그 중에 2분 정도를 뵀었는데 아, 그러세요? 네, 질의 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경륜이 있어서 그런지 질의를 그렇게 침착하게 하기 쉽지 않은데 잘하셨습니다 그랬죠. 그 계속 아래를 보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여겨가지고 그게 뭐냐 이렇게 좀 파헤치면서 네. 그게 결국 드러났던 것을 보면 좀 여러모로 좀 잘 질의하면서 그게 드러났던 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수사관 둘이 도대체 뭘 믿고 저랬을까? 그러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분은 고작 한 1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분이고 한 분은 한 4년 정도 수사관 업무를 한 분인데 그 정도면 일반 회사로 따지면 한 대리급 정도 미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본인들의 경험이 굉장히 적을지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까? 뒷배가 있을 수도 있다. 뭔가 저는 믿는 결국에는 게 아니냐. 뭔가 이야기를 듣고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뭔가 지켜줄 수 있는 뒷배가 있을 수 있나요? 정부도 바뀌었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데요. 아니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울지 모른다.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경력이 짧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계실 수 있다. 근데 그 질의응답 중에 변호사님 성함 잘 모르겠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 앉아있는 저 수사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누굴 거 같냐. 결국에 위증을 가지고 여기서 고발을 해봐야 결국 검찰 손으로 다시 넘어간다.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결국엔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검찰일 것이다. 예.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야 결국엔 뒷배는 검찰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결정하는데 검찰이 하기 때문에 뒷배를 믿고 있다. 이런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특검을 지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독립되어 있는 특별 수사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나온 JTBC 단독 보도가 또 관본권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관계자의 휴대전화기에 있던 관본권 사진을 또 입수했다라고 합니다.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한국은행 삐지로 묶여있는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휴대전화기의 주인은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 씨, 그러니까 윤용호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다시 관본권이 건진법사한테 건너진 것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관본권 이슈가 있는데 어쩜 이렇게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띠지하고 포장된 비닐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 그 관본권 말고 또 다른 관본권이겠죠. 그러니까 저 자금은 아마 통일교 쪽에서 나온 관본권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통일교도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도 아니지 사실은 종교 단체 겸 기업도 많이 하죠 통일교에서. 그런데 그 은행에서 사실은 저렇게 은행에
VIP 고객에게 관봉권을 주는 그 관행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아니, 과거에는 꽤 넓었어요. 그 폭이. 어. 그래서 은행에 고액 예금을 한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거래 뭐 대출이 됐던 이런저런 은행 거래가 많은 VIP 고객들한테는 관봉권을 이렇게 현찰로 주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점점 그게 없어졌죠. 지금은 없어져 갖고 원칙적으로는 그냥 개인 고객에게는 관봉권을 안 주는데 통일교 정도면은 워낙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요? 뭐 하여튼 어느 은행에서는 통일교에서 거래하는 거래 은행에서 아마 관봉권을 통일교 쪽에 줬고 그 관봉권을 재정국장으로 있던 이모 씨가 사진을 찍어놨던 것 같죠. 근데 저 관봉권은 추적이 쉽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관봉권이 어떠한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냐. 과거에 은행 근무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 저는 증권. 죄송합니다. 한국권에서. 헷갈렸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다만 좀 이상한 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관봉이 된 상태에서 금액을 전달하는 것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고 다 띠지다 풀러서 현금 액수로만 전달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텐데 이거를 굳이 그렇게 관봉이 된 상태에서 전달을 하고 비닐로 둘러진 채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전 지금도 좀 이상한 거죠. 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수사해야 될까요? 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체면이죠. 체면? 이거 그냥 돈이 아니라 예. 이건 뭐 특활비 뭐 이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느낌적 느낌을 주려고. 함부로 받을 수 없는 좋은 돈이야. 말을 쓰려고 하니까 느낌이 확 와닿진 않는데 예. 체면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좀 순화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뭔가 좀 폼재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 주는 사람도 같은데.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자, 댓글창에 아마 관련된 지금 김용남 의원님이 하지 못하셨던 그 일본어 은어가 무엇인지 다들 짐작을 하시고 넣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세라고 하는 예쁜 단어를 또 써주셨네요. 누군가는 가오라고 쓰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준호 의원님 모셨으니까 얼른 이제 특검 캐비넷 열어볼까요? 이 특검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이슈인데요. 비밀번호가 재밌네요. 자, 우리 한준호 의원님이 열어봐 주시겠어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 네네. 자, 네. 한번 앞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나요? 예. 자, 1타 강사 한준호 의원이 집중했던 양평고속도로. 지금 김건희 특검도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관련된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지금 좀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수사 상황들을 저희가 뭐 상시로 이렇게 공유받는 건 아니어서 다만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걸로 봤을 때는 제가 그 지난 한 3년간 제가 국감이나 현안 질의 등을 통해 가지고 일부 얼개는 맞춰놨는데 맞지 않는 얼개 몇 개가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온 상태라 제가 볼 때는 저희 국감과 현안 질의 그리고 요번에 발견된 것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입증을 할 만한 단계 직전까지는 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이제 그 문제는 누가 왜 이 종점을 바꾸려고 했는가. 그렇죠. 인데 이 종점 변경이 잘 보시면 검은색이 최초안입니다. 원안. 최초안. 예. 그 두 번째 붉은색 안이 이제 변경된 종점안인데 저렇게 사업의 50% 이상이 변경될 때는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다시 사업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저거를 그냥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는 저 정도의 종점 변경을 할 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당신들이 용역 발주를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 용역 발주를 했던 그 지시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저 노선을 근거로 하고 사업의 목적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내에서 대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늘 대안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상태로 틀어지면은 원래 목적은 두물머리라는 곳에 연결되어 있는 6번 국도에 6번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란색 있는 것 같은데 그 6번 도로는
차 안에서 예를 들어 사고가 나요. 심정지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앰뷸런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정도로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하기 예, 때문에 예. 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래 BC가 그러니까 경제성은 너무 좋지 타당성이 않은데 없다. 예. 경제성보다는 목적을 조금 더 넣어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열어준 거예요. 근데 저거를 저렇게 바꿔놓으면은 6번 국도에 그 정체를 해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변경하는데 저기에 저희가 밝혀냈던 건 뭐냐면 용역사에서 저 현장을 단 한 번 갔다는 거예요. 단 한 번 갔다. 한 번만 가도 됐었나 봅니다. 그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렇게 바꿔놓은 저 종점 변경안은 결국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선교 군수 당시에 예. 양평군에서 2018년도에 그려놓은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키워드는 김건희, 그러니까 네. 최윤순 일가가 들어가면서 완성된다라고 봐야 될 그렇죠. 텐데요. 그거를 이번 이제 특검에서 밝혀낸 거는 김모 서기관이라고 하는 당시 저 업무를 담당했던 서기관이 대통령의 윤석열이 당선되고 한 18일 정도 만에 용역사를 불러가지고 용역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편의를 봐줄 테니까 종점안을 변경해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저렇게 변경해 라고. 그게 저희 때 증언에서 잡아내지 못한 부분이에요. 아, 새로 나온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김모 서기관 집에서 뭐 관본권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돈다발이 발견됐다. 네. 아, 이것조차 관본권이면 정말 충격적이겠네요. 와, 야, 예, 그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라고 이해될 텐데, 이 부분이 처음 들었을 때 우리 김종남 의원님도 굉장히 좀 뭐가 있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라는 게 그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저 정도로 노선이 많이 바뀌면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죠. 그게 한 2년 걸려요. 예타 받으려면 그렇죠. 예. 한 정부 2년은 사업 큰 그냥 사업인데요.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5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게 뭐 BC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효용 대비 비용 분석을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빨리 안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냥 이 사업은 2년은 지연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통상의 예인데 18일 만에 저렇게 노선의 절반을 바꾼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본인 거라면. 예. 원희룡 본인 것이었으면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사실 아예 다른 사업이에요. 아. 완전 다른 사업이고. 예. 아까 지도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죠. 저 붉은색으로 표시된 저 변경안은 실은 저쪽으로 같은 종점과 같은 시점에서 가는 도로가 88 국지도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 산을 뚫고 가냐 산을 애둘러 가느냐의 차이인데 그 88 국지도가 있고 저 강화 IC에서 저기 마지막 종점 부분까지 가는 지점에 있어 그 88 국지도는 또 4차선 확장 계획까지 다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계획은 그냥 단순히 공흥지구, 그 문제가 됐던 그 공흥지구로 가는 강남에서의 새로운 고속도로일 뿐이에요. 김선교 군수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그 공흥지구, 그리고 공흥지구 쪽에 IC를 만드는 것, 그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게 수건 사업이었어요. 이게 본인의 그 선거 때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실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오래 논쟁할 것도 없이 이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했었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뭔가 논쟁하고 특검까지 가야 될 사안도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빠르게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특검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 정도 지금까지 그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기존에 발견했던 것들과 함께 종합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사람도 충분히 그 좁혀서 수사를 할 수 있고
사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김건희까지 올라가려면 원희룡 전 장관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압수수색할 때 원희룡 전 장관이 피의자라고 적시되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왜 아직 안 부를까 이게 좀 의아하긴 한데요. 그것도 좀 의아하긴 하죠. 예. 우선은 이제 좁힐 수 있는 사람은 한 4사람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원희룡, 예. 그 다음에 2차관을 지냈던 백모 차관, 예. 그리고 김모 서기관, 아까 돈다발. 그리고 김선교. 예. 이렇게 4사람을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4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빠르게 한다면 아. 왜 그런 짓을 했나, 즉 왜 뭐 때문에 중점을 변경했는지를 예. 밝혀낼 수 있겠죠. 네. 가장 그 중에서 약한 고리는 누구라고 좀 보십니까? 약한 수사한다면? 검사 그, 출신이시니까. 그 4명은 좀 단단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이해관계가 다 뭉쳐 있어서. 뭐 그 수사가 중에 쉽지 않을 수. 그나마 음. 글쎄 음.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초반에 그래갖고 백지화 맞아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선이 바뀌게 됐는지를 글쎄 정확하게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졌으면 아유 이제 뭐 이 정도는 포기하겠지라고 상대를 너무 얕봤던지. 그러니까 그 상대라 하면 그 일가가 거기 땅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이 정도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면 거기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볼 생각은 이제는 포기하겠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약한 고리는 그 4명을 뺀 나머지 공무원들이 약한 거예요. 아, 그분들이 그러니까 진술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양평 군청에 근무하고 또 아니면 국토부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 그 4명을 제외한 그 사람들은 사실은 괜히 잘못 기소돼 갖고 공무원 연금이고 뭐고 다 날리고 불명예 퇴직 당하기 그럴 수 있죠. 싫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일을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그나마 그래도 관련자들의 좀 진술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네. 국감에서도 관련된 내용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 국감에서도 반드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뭐 약한 고리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제 이 중에 현직은 딱 2명이거든요. 그 4명 중에서 김모석이관, 예. 그리고 김성교 의원. 그렇죠. 네. 김성교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원흉이라 제가 볼 때는 김성교 의원은 마지막까지 버틸 것 같고 말씀대로 자기가 이거를 버텨서 크게 얻을 게 없는 사람 딱 한 사람인 거죠. 김모석이관. 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조금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백모 차관까지 연결이 될 거고, 아하. 예, 예. 백모 차관이 연결되면은 그 다음 섰던 나머지 버티는 2사람의 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최종적 진술을 받아내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궤가 좀 깨지지 않을까 하는, 수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 수사 비슷하게 또 국정감사를 하시면서 3년간 조사를 하셨으니까 그럴 텐데요. 그러면 이 돈다발은 내 돈다발이 아니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네. 돈다발의 예. 출처를 네.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 예, 예. 근데 이게 관봉권이 아닌 그냥 돈다발은 사실은 꼬리표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도 되면 그 김모석 의원은 이 돈은 어디서 났어? 그러면 제가 틈틈이 저축한 거 찾아놓은 겁니다라고 하든지 뭐 엉뚱한 핑계를 좀 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띠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띠지를 관봉권이 꼭 버렸구나. 아니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그 보통은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찾으면 현찰 찾으면 100장 단위로 이렇게 띠지를 묶고 날짜가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 예. 그 창구에 있는 직원들 조그만 도장을 이렇게 콕 찍어주잖아요. 거기부터 찾아가야지. 그걸 정말 버렸을까요? 그 수사관들이. 아니면 어디서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지금 그 김모석 의관 집에서 발견된 돈다발은 그 그냥 띠지를 버린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저기서 발견된 거는 관봉권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렇죠. 예, 아니, 예. 근데 그 전에 보니까 뇌물 사건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게 뭐 이 공무원인데 뇌물을 현찰로 주잖아요. 예. 절대 맨손으로 안 받아. 그럼요? 장갑 끼고. 지문 묻을까봐? 지문 묻을까? 지문이 묻거든요, 실제로. 예. 장갑을 끼고 받아.
오. 그리고 철저하네요. 띠지가 있잖아요. 예. 띠지가 있으면 그걸 다 끊어서 버려. 그리고 그 띠지 추적될까 봐. 대신에 고무줄로 다 다시 묶어놔요. 네네네. 그렇게 철저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수사해봐서 아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신권을 안 받고 국권만 네, 받는다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아, 왜요? 신권은 더 추적이 쉽나요? 신고는 아무래도 쉽죠. 오. 왜냐면 그 집회 일련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련 번호별로 발행 시기나 그게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어디로 해서 어느 은행까지 갔는지는 그 조금 특정될 바로 수 있으니까. 추적이 되고, 보통 신고는 그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지급되고 거의 사용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고는 아무래도 쉽죠. 네. 지문을 다 끌 수도 없겠네요. 종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장갑으로 껴야지만 지문이 안 남는 상황. 아니 그걸 유리면 딱 물론 이것도 문지르면 지워지는데 이걸 일일이 다 문지를 필요가 없이 받을 때 장갑 끼고 받으면 아예 지문이 묻질 않잖아요. 그러면 진짜 계획 범죄네요. 아니, 공무원 주권 중에- 염두에 두고 장갑을 끼고 나간 공무원 중에 거잖아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 어, 물론 그런 사건은 중간에 전달책이 있죠. 대신 가서 받아오지. 받아와서 이 공무원한테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건네줄 때 예. 자기가 받을 때는 맨손으로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뇌물을 주고받는 범죄 현장을 은폐해야 되는데, 그런데 김건희 씨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겁 없이 모든 걸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3종 세트가 아니라 7종 세트 의혹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을 하고 나와가지고는 다 들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김건희 씨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심리학은 뭐죠? 이렇게 아니, 티가 나게 받는 건? 자기 남편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나면 자기가 통일 대통령 또 하려고 했으니까. 영구집권의 꿈이기 때문에 티나도 괜찮다. 끔찍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정말 지금 7개가 의혹이 있다고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가 나왔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김건희 씨 혐의가 켜켜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실물로 받은 거야 사실은 전체 내용 중에 극히 일부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좀 추적하는데 저는 한 2사람 정도를 더 추적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예. 한 사람은 김충식. 예. 그러니까 최은순과 이제 뭐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진 김충식.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제 2022년 10월에 병산리 관련된 땅을 그 추적했을 때 거기에 창고가 지어져 있어요. 창고가. 예. 그 창고가 지어져 있었는데 그 창고가 땅은 그 김건희 일가 땅인데 예. 창고는 김충식으로 돼 있어요. 현장을 직접 가서 보셨군요. 그리고 그 김충식이 그 창고 쪽으로,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게 되는 중부고속도로가 나니까 고속도로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면 그쪽에 우리 이런 걸로 피해봤으니까 별도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놔줘. 이게 부채도로인데 그 부채도로를 민원 요청을 한 게 김충식이에요. 와. 그런데 김충식이 최근에도 보니까 그 다이어리에 김성규 동생 오찬이라든지 맞아요. 뭐 윤석열 압력 행사 이런 메모가 발견됐다는 거 심지어 아닙니까? 12년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건희 쪽에서 한남동 관저를 넣으면서 이삿짐을 컨테이너 2개로 나누어서 넣었는데 이 컨테이너 한 동에 해당되는 짐을 유경옥 전 행정관이 그렇죠.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 유경옥 이 2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원래 그 대장이 하나 있으면 그 대장 밑에서 진짜 뒤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집사 역할을 했을 것 같은 이 2사람에 대한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도 이제 그 저희가 범위라든지 그 수사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다시 법안을 냈는데 그 범위 안에 좀 다 포함이 돼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2사람에 대한 수사를 좀 빨리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역시 일타 강사가 짚어주는 2사람의 핵심이 있다. 유경옥과 김충식이라는 말씀이신데 심지어 이번에 압수수색을 김충식 창건했는데 거기를 직접 그 몇 년 전에 가보셨다라는. 저는 몇 번 가봤죠. 갔을 때 미리 혹시 메모 못 보셨습니까? 그거를 뭐 안을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강제 수사권이 저희가.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은. 네, 저희는 바깥에서밖에 볼 수가 없고. 근데 사실 유경옥 수사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건 안 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컨테이너 정도를 옮기는 거면 사실은 우리나라 그
방범용 그 CCTV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예. 도로의 그 이동 경로는 차량 번호만 확인하면 거의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유료로 보관해 주니까 아니 시간이 아니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의 차량 번호는 CCTV에 다 찍혔을 거고 차량 번호만 갖고 쭉 그 우리 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방범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 갖고 쭉 추적하면 돼요. 음. 차량 번호 넣으면 이동 경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설치하고 그걸 이제 지금 치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치운 시기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그 저장 장치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뒤게 들어오면서 앞에 게 지워지는 예.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유경옥 전 행정관이 그 컨테이너 하나를 언제 치웠는지 시기를 확인해 보면 뭐 지워지지 않았다면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겠죠. 와, 그러면 진짜 뭐 나투 7종이 아니라 몇십 종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거기- 컨테이너가 발견이 거기서 되면.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죠. 와, 진짜 그 수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짚어주신 그 1타 부분들을 저희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김상민 전 검사가 출석을 한다라고 김건희 특검에서 알렸는데, 근데 이게 또 가짜 그림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매관매직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 가짜든 진짜든 그건 뭐 본질적인 않죠. 차이는 없는데 처음에는 진짜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럼 가짜를 1억 4천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현금을 준 건 사실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감정을 해보니까 또 가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 좀 싸다 싶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우한 작가 그림이 저는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억 4천을 처음엔 뭐 1억 2천 네, 맞아요. 얘기하다가 네. 1억 4천이라는데 1억 4천이면 좀 싼 것 같다라는 오.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가짜 1억 4천이면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정도 1억 4천씩이나 주면서 그림을 살 정도의 형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 되게 부잣집이래요. 김상민 처가가. 전 검사. 그래요? 아, 그 처가가 되게 부잣집. 여기도 처가가 부자네요. 그 박성근 전 검사장도 아, 네, 서희건설. 네. 네.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1억 4천씩이나 주고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그림을 사서 그거를 전달했는데 그 그림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 위작이구나. 아이고 이건 뭐 사봤자 뭐 몇백만 원 주고 샀겠지. 이렇게 받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거는 누구의 작품이다. 아유 가격이 이 정도인데 제가 뭐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요? 네네. 그랬으니까 김건희가 받았지. 안 그랬으면은 지금 뭐 다이아 목걸이라고 하네요. 그 목걸이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 받았던 그 백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씨가 나름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행위 자체, 예. 그러니까 고가의 미술품을 전달했고 그것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나중에 위작 판명이 난 건 중요한 것이 그렇죠. 아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지금 김상민 전 검사는 대리구매해 준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신 사준 것이고 나중에 돈을 받으려고 했고 뭐 이런 식의 주장인데 이것도 이게 사실 소명이 되는 주장일까요? 아니 검사가 그렇게 할 일 없어요. 그렇게 할 일 없어. 야 가서 그림 좀 사갖고 와 그러면 네 형님 그러고 가서 그것도 1억 4천씩이나 주면서 네, 그것도 전액 현찰로 해갖고 네. 그 현찰 만들기가 더 어렵겠다. 그렇네요. 1억 4천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들고 아니 갔죠? 은행 와. 창구 가서 뭐 만약에 예금 계좌에 1억 와. 4천이 들었어. 그러면 아 이거 5만 원권으로 1억 4천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줘요? 은행 직원이? 안 가봐서 절대 안 줘요. 저- 절대 안 줘요. 이 사용처 묻는다고. 그리고 아, 그 2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찰 거래는 그 원칙적으로 바로 FIU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예. 바보가 아닌 한 김상민 그래도 검사를 했으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억 4천을 현찰을 만들려면 또 한 번에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 1,000만 원 이상을 현찰로 찾으면 이게 일단은 이상거래의 범주에 들어가요. 야. 그래서 이게 보름 안에 같은 사람이 또 2천만 원 이상을 찾으면 이건 통보되거든요. 그러면 1억 4천을 현찰을 만들려면 일단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7달 걸려. 야. 그 아니 집에 원래 쌓여 있는 돈이. 그러니까 쌓여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야. 아니 쌓여 있었다면 그거 더 이상한 거. 더 이상하지. 뭐 김모 서기관 집에 뭐 현찰 수백만 원 있었다고. 점이 발견된 거 그건 수백만 원이에요? 예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얼마 안 되네. 1억 예. 4천을 집에 쌓아놨었다고 하면 더 이상한 거죠. 이상민 전 장관은 32억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단위가 다르네요. 점점 더. 32억이면 예,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1억만 하더라도 개인이 들고 갈 수 있는 무게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1억이야 뭐 예, 요새 예. 5만 원권이라 뭐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 아, 그래요? 부피가 되려나요? 아. 네. 들고는 다닐 수 그거 있는데 들고 갤러리 가도 이상할 것 같은데. 네, 참. 32억 정도면 저 침대 만들어서 자도 돼요. 야. 아, 그림값이 좀 싸다고 하셨는데 현찰 할인 같은 거 들어있지 않을까? 아니. 실제로 현찰 그 검사 할인을 받게 네. 해달라고 했다고 주진우 기자가 취재한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거죠. 예. 이놈이 검사구나. 그래서 음. 검사 할인해달라. 굳이 현금 거래를 하는 거면 본인을 감추기 위해서인데 그 와중에도 깎으려고 하다가 아.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콘스탄틴 바슈린인가? 네. 뭐였죠? 그, 바쉐린 아, 콘스탄틴. 죄송합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예, 그 시기에도 영부인 DC 받았었는데 이것도 검사 DC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는 가짜 샀어. 아, 아니 그렇게 염치 없이 구니까 가짜 주지. 정말 뭘 만들어도 뭐라고 할까요? B급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현실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마무리로 이야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학자 관련해가지고는 또 정관 이후 논란이 있는데 우리 김용남 전 의원께서도 이 정관을 경험해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도통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관 예우에 제가 한번 크게 당한 적은 있죠. 전화가 왔습니까? 아니야, 검사 아니야. 시절에? 예. 저는 몰랐는데 그때 막 싸우던 상대방의 그 뒤에 숨은 변호인이 정관이었지. 아이고. 그래갖고 그 색깔 정관의 하는데 힘을 보셨군요.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노조위원장 하던 친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회사에서 해골당했어요. 예. 노조위원장인데 그래서 거기를 대리를 하고 있었고 그 회사를 상대로 뭐 부당해고부터 시작해서 노조에는 좀 그 정보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 회사 경영진에 대한 그 오너에 대한 이른바 그래서 뭐 횡령 배임 그 고발 대리를 좀 했는데 난 증거가 충분해 보이는데 다 무혐의 되고 뭐 이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국회에서 청문회 하다 보니까 그 회사 뒤에 하여튼 그때 당시 그 정부의 민정수석을 하던 사람이 그 회사 대리를 했었더라고. 야, 그러니까 이 검사 출신도 느끼는 전관의 위력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군요. 사실 정관한테 당했죠, 제가. 심각하네요. 정말 이거는 좀 더욱더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이 이슈를 쉽게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도대체 통일교의 힘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거는 뭐 그 영역을 떠나서 그 정관들을 이 정도로 당겼을 수 있을까? 그러게요. 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통일교와 검찰의 유착 관계가 혹시 없는 것인가? 이런 의심까지 좀 들었죠. 네. 예, 더욱더 열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를 재밌게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좀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한준호 의원님 이게 좀 네. 빠뜨린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강조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들이 워낙 많고 제가 실제 이제 추가적인 고발을 위해서 한번 방문도 한 적이 있었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사안들을 파고 파면 팔수록 자꾸 뭐가 나오고. 김건희 특검 관계자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 입법 진행 중인데
특검이 조금 더 많은 인력과 조금 더 긴 기간을 두고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일환으로 오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가장 먼저 제가 볼 때는 실적을 낼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오늘 말씀드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좀 빨리 진행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4명을 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핵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이번 주 특검에서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있다면 짚어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통일교 관련된 수사가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예.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교단체 관련한 수사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힘든데 통일교 정도면 교세가 큰 종교단체죠. 사실은. 그래서 한학자 총재가 지금 한 번 소환 연기를 해서 11일 날 출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환 조사 그리고 소환 조사 이후에 어떻게 특검에서 처리할 거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 미국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폼페이오 전 장관 메시지 나온 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 로비력이 엄청나다. 그러니까요. 그거 보세요. 예. 명색이 그 미국 국무부 장관이면 우리로 따지면 뭐 외교부 장관 플러스 알파를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외교 관련한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인데 메시지의 표현이나 내용은 전혀 외교적 그 표현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이라고 느낄 정도의 노골적인 표현을 써서 한학자 총재에 대한 어떤 옹호를 했던데 그래서 도대체 폼페이오 장관이 왜 이랬냐 그 궁금해서 이 송영길 전 대표님이 좀 외교적인 그 네트워킹이 좋잖아요.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폼페이오 장관 측에 도대체 뭐냐 이거 메시지가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냐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워싱턴 타임즈에서 하도 부탁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결국은 통일교 관계되어 있는 언론사에서 워싱턴 타임즈 그 통일교에서 하는 그 미국 언론사죠. 언론사잖아요. 거기서 압력이 와서 본인이 저런 메시지를 냈다. 근데 어떤 메시지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그 소셜미디어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다 쓴 건데요. 한국에서 종교 지도자 한학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는 매우 우려스럽다. 종교 자유 침해가 심화하는 것은 한국이 지지할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노골적인 표현이 나온 거죠. 네, 결국은 지금 통일교는 전방위로 이 모든 것에 지금 뛰고 있고 심지어는 한미 외교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국무장관을 북한도 가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지금 자기 다음에 대선 준비한다고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 주는 통일교 관련된 수사가 특검 수사의 무조건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11일에 한학자 총재가 오는 걸 지켜보고요.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더욱더 저희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